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 기항을 연출하고 또 각본을 쓴 조정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그 메이킹 다큐도 좀 상영하고 너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드리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그래도 기양을 도와주셨던 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 기양을 만든 분들을 진짜 얘기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려도 다 말씀을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일교포 분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강하나 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교포입니다. 제일교포 4세이, 지금 오사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출연했을 당시가 중학교 3학년, 영화에 출연을 결심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함께 합류를 했는데, 많이 다녀보면 그 어린 나이에 게다가 제일교포인 친구가 어떻게 이 영화를 참여하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너무나 대단한 친구입니다. 물론 우리 소녀 역을 맡았던 배우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들과 함께 결심을 내신 그런 소녀지만, 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것을 다 본인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제일교포 4세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한국말을 안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한국말도 잘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영화에서 사투리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열심히 사투리 연기를 해서, 제가 다녀보면 제일교포란 말을 하게 되면 다들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몇 번 놀란 표정을 하고 계신,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후원 시사를 할 때인데, 거기에 있는 분은 이제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영화 관계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봤던 한국 영화 중에 가장 경상도 말을 잘 구현했다. 어디서 저렇게 분명히 경상도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저런 사람을 캐스팅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 경북 청성 출신입니다. 촌놈인데,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또 저희 스태프들 중에 또 몇몇 분들이 함께 하나 양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사투리를 연습을 했는데요. 흔히 그 방송용 표준 사투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제 그거는 좀 지양하고, 이 친구가 경남 거창 출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무녀 역할을 했던 최리 양이 경남 거창 출신이에요. 그래서 최리 양이 또 옆에서 거창 사투리를 가르쳐주고 또 지역에서 그런 말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나 양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렇듯이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언어였습니다. 짧게는 서미지 양 같은 경우에는 영희 역할을 하면서 경북 상주 출신이에요. 근데 미지 양도 경북 사투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그 말을 해내기까지 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영화에서 경상도 언어가 나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서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경상도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구에 사는 사람이 부산 사투리랑 이렇게 같은 사투리로 이렇게 동일하게 대할 때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 말하고 부산 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혹시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완전 그 나라에서는 거의 신으로 통할 만큼 잘해도 오해를 하고 듣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떤 어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네이티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언어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이런 데 특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일본어가 나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일본어 배역들이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가 일본인들한테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네이티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 배우 혹은 제일교포 배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둘의 소리라는 영화가 도쿄국제영화제에 초대가 됐어요. 그때 일본을 갔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둘의 소리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일본 배우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몇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일본어로 된 자료집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어로 된 팜플렛을 주면서 좀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함께 하자. 그랬는데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어요. 정말 깊이 고민을 했지만 내가 이 영화를 출연하면은 나는 다시는 배우로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된다. 제일교포 분들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영화에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큰 좌절을 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국 배우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 해야 된다. 물론 저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법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너무나 완벽함을 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선 언어적으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연기적으로도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만났던 분이 바로 오사카에 계시는 김민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김민수라는 분은 우리 영화에서 어떤 배역으로 나오냐면 위안소 관리사인 그 여성 노리코 역으로 나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노리코라는 여성을 통해서 싸늘함을 느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 노리코 역할을 맡았던 김민수 씨의 딸이 강하나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바로 그분의 따님이죠. 극단 대표이신 그 김민수 씨는 이 영화에 동참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분의 동료들이 우리 영화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근데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영화의 이른바 악역 3인방에 대한 캐스팅의 문제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7년 전에 캐스팅을 마쳤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바로 임성철 PD인데 나머지 두 사람은 너무나 비중이 크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악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화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정말 일본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구하다가 못 구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영화의 그 후원자로 제일교포 사회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제일 크게 후원하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보다 이제 4살 많으신 형님이신데, 형님 혹시 연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연기자도 아니고
연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 형님이 내가 봤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했을 때 그분이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제 차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너무 선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아닙니다. 바로 형님같이 이렇게 선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 최고 악역을 맡아야지 우리 영화의 진정성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작가인 저로서는 확신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덥석 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화의 최고 악역이었고 영상에서 보셨던 정무성 씨입니다. 그분의 직업은 사업가예요. 식당도 운영하시고 또 건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그런 요코하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제일교포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제가 그 이후에 한 3년을 기다리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대사 연습을 했냐면 같은 대사를 아마 10,0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들으셨고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후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연기한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욕만 먹고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급기야는 그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조종래란 감독은 100% 사기꾼이다. 어머니, 저는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만큼 최대 후원자이고 최대로 많은 투자자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정무성 씨였습니다. 그분이 정말 노력을 해서 우리 영화에서 출연을 드디어 하셨고 정말 기대되는 첫 번째 시사회를 나눔의 집에서 하고 전국을 돌면서 개봉 전에 배급사가 잡히기도 전에 저희가 후원자들을 모시는 시사회를 할 때였어요. 어떤 한 시사회를 할 때였는데 관객 한 분이 밖에 나오더니 이제 저희가 후원 시사회 할 때 끝나고 나면은 쭉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후원자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매번 후원 시사회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면서 많이 눈물을 훔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는데 이 정무성 씨를 비롯한 일본군 악역 배우들 있는 데만 멈추면은 아래 위로 흘겨보고 좋은 말을 안 해주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후원자님이 아래 위를 흘겨보더니 여성분이셨어요. 개새끼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방송용 비방용인가요? 그렇게 쌍욕을 하셨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영화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개새끼 그러고는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형님은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나 기뻐서 당신의 연기와 그간의 노력이 완전히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큼 몰두하시고 고생을 한 그 결과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연기자로서의 꿈을 굳혀서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작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일본군 악역 3인방 중에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요시오라는 역을 맡았던 류신 씨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이 얼굴에 끔찍한 흉터가 있고 채찍을 들고 만덕이라는 소녀를 때려서 죽이는 끔찍한 일본군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 류신 씨의 직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노시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정무성 씨 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 두 분이 하신 역할이 일본어로 된 연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 일본어로 연기하는 많은 또 한국 배우들한테 일본어도 가르쳐 주시고 일본어 번역도 하시고
그리고 늘 촬영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지 않으시고 현장에 남아서 쓰레기도 치우고 음식도 갖다 주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류신 씨도 단단히 그 한몫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대수술을 했어요. 영화 속에서 악역인 기노시타 역으로 나오신 정무성 씨가 류신 씨를 부하니까 많이 때리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맞을 때마다 좀 그전에도 안 좋았던 이 목에 충격이 좀 많이 강해져서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회복 중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 많이 맞았던 장면은 다 편집됐어요. 그래서 많이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악역 3인방 중에 바로 임성철 PD,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7년 전에 제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얼굴을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처음 보자마자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제가 그러더래요. 제가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거기서 악역을 맡아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을 제가 귀향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처음 만난 저를 보고는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기처럼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악역을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누가 봐도 악역인데. 그 친구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직업이 화가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아트워크 감독으로서 콘티도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귀향 전시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약 한 300작품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전체에 아트워크 감독도 했고 온갖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PD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PD 역할까지 맡았어요. 형, PD가 뭐야 근데? 아니야,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PD를 검색을 해봤더니 동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서 뭐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촬영 현장에서 떨어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 다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무성 씨와 함께 소위 귀향에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본인의 집도 팔고 장모님 집도 팔고 삼촌들과 고모들한테 다 돈도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형이 또 화가인데 건축가이자 화가인데 자기 형도 미술감독으로 끌어들여서 온갖 고초에 놓이게 하고 급기야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또 정말 촬영 일주일 만에 저희가 제작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러 다니다가 쿠신병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300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이 쿠신병은 호르몬 계통의 어떤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몸에 있는 뼈 나이가 90세의 어떤 그런 뼈와 장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부딪히면 뼈가 부러집니다. 골강증을 앓고 있는 거죠. 영화 촬영이 끝났을 때 그 간의 80%가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식만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저랑 딱 매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친구는 정말 미친 듯이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임성철 PD가 사실 촬영 기간 내내 갈비뼈가 2대 부러진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악역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정말 광기 어린 눈빛은 아파서 나오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친구가 그렇게 몸이 부은 이렇게 얼굴이 아닙니다. 특공대를 나와서 온몸이 근육밖에 없고 뼈도 너무나 단단한 그런 근육질의 남자였는데 쿠싱병이라는 호르몬 질환 때문에 온몸이 붓고 뼈도 부러진 상태에서 그 촬영에서 배우와 PD 역할을 해낸 겁니다. 정신 나간,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형제로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사실 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기 때문에 만난 역사로 치면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근데 결혼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영화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화 속에 있는 개불놀이개라는 그 정민이가 갖고 있는 놀이개를 만든 사람이에요. 한복 디자이너이자 전통 공예를 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영화에서는 부제작과 그리고 의상, 소품을 함께 도와주시면서 영화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영화 촬영 중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영양실조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몸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듯이 우리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 고생을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드디어 못하고 있었던 쫑파티를 저희가 했어요. 1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모일까 참 많이 보고 싶은 얼굴들인데 게다가 다 스태프분들은 충무로에서 더 유명하신 분들이셔서 뭐 정말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보고 싶은데 못 볼까 봐 그랬는데 1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스태프과 배우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영화판은 처음 봤다라고 또 원로 배우이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각 파트별로 다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참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소중한 그런 인연을 맺어서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움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리면 진짜 밤이 새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교포 분들 그리고 또 임성철 PD 그리고 손숙 선생님을 비롯한 그런 아낌없이 개런티 하나 받지 않고 이 영화에 참여해 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소녀 역을 맡았던 그런 배우분들 진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이 영화를 하면서 함께 했던 이유는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많이 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선 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수많은 배우분들 손숙 선생님을 비롯한 원로 배우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우나 스태프분들 모두 이 영화가 진짜 완성되리라고는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촬영 일주일 만에 돈이 다 떨어졌지요. 그리고 촬영 기간 내내 너무너무 힘들게 찍었지요. 끝나고 나서도 돈 없어서 돈 구하러 다녔지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만들고 첫 번째 시사하는 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수많은 그런 도움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그분들의 어떤 도움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글쎄요. 이제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잠깐만요. 잠깐만. 어, 음, 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7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어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7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12억이라는 돈을 모아주신다는 것은 영화사적으로 전무후무하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영화의 성공을 몇몇 스태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사명감과 뜻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와 스태프분들의 똘똘 뭉친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목받지 못하고 잠깐 반짝반짝 8.15나 3.1절 때 외에는 그 수많은 할머니들의 외침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하고 먹먹한 지금 사회 구조,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그 지금 한국 상황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그 계속된 어떤 응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영화를 투자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정말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과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돈 만 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신 뜻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은 다 하루하루 살기를 빠듯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 영화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굿이라는 장치가 나오지만 우리 영화의 그 70%가 다 또 기독교인입니다. 그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바로 이런 뜻에 동참을 하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그리고 기타 많은 의미를 가졌던 분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그런 공감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영화를 보시고 나면 고맙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 할머니들 만나게 되고 증언집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남자로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생 제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이런 귀한 영화를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영화를 보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을 흔히 이 영화가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영령들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그 말을 저는 마치 주술처럼 굳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영화가 반일이라든가 그런 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전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지나가는 일본 분께 돌을 던진다면 그것은 이 영화가 또 다른 그 증오와 그런 갈등의 도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영화관 나오면서 당신들께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할머니들께 너무나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바로 이러한 공감을 이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살기 팍팍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흉악스러운 그런 범죄가 일어나서 온 국민이 그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비록 이제 극장에서 내렸고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를 통해서 유럽에까지도 이 영화가 많이 번져서 지금도 이런 성노예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이 영화를 통해서 평화가 있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진심으로 일본이 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진정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긴 시간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강의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일단 이렇게 용기 있는 도전,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화 너무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듣던 관객분들도 아까 보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네,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어요. 영화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참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살려야겠다, 이런 점은 좀 꼭 영화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끌려갔던 분들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등급으로 치면은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구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화의 강도를 증언집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영화를 굉장히 보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면서도 하지만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제가 약속을 드렸던 할머니들께 할머니들도 보실 수 있는 범위여야 된다는 것,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온 신경을 써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15세 등급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살 떨리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한 번은 좀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등급이 나왔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히 그런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도 전달을 하지만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치유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마냥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이건 정말 2시간 동안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영화에서는 아마 정말 타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함께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넣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더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못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뭐 가실이란 노래도 들을 수 있었고요. 굿 장면도 있었고 놀이개라는 어떤 장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치유의 어떤 일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가시리는 네. 직접 배우분이 부르신 건가요? 그 가시리를 부른 그 배우분은 김시은 씨인데요. 그분은 분숙 역할을 맡아주셨고 그래서 너무나 참 훌륭한 연기로 영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시리를 직접 부르신 은희지라는 그 가수분이 계십니다. 가시리라는 노래는 원래 기존에 있던 곡으로서 유영선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작곡하신 곡인데요. 그 원곡자가 이 영화를 이제 제가 좀 그 곡을 듣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꼭 이 영화에 그 곡을 쓰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그럼 써라 이렇게 하셨고 그 노래를 불러주신 분은 우리 중국에 있는 그 한국 우리 중국에 있는 동포분이세요. 그래서 그 분이 또 이렇게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민요의 톤으로 부르신 노래가 바로 가실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우리 김시은 씨한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사투리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출신하고 또 평양 출신하고 또 사투리가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경도 쪽에 있는 사투리를 가르쳐 줘서 우리 영화 대사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직접 촬영할 때는 직접 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상의 끝에 그 은희지 씨의 원곡자의 그 음성으로 나중에 노래 부분은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썼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들도 그랬는데 그 노래가 영화가 끝나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 가사가 주는 어떤 의미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영화랑? 어떤 네. 연관이? 그 가사가 이제 고려가요. 가시리라는 그 우리의 어떤 그런 오래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이제 만든 노래잖아요. 그걸로 대중가요도 나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이 곡을 쓰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거기 가사 내용이 놀랍게도 아리랑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리라는 말이 가십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른님이라고 하는 그 후렴구에 있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님. 그것이 우리 주인공 정민이가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 너무너무 그 이쁨 받고 컸던 그 어린 소녀가 그리워하는 님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 그래서 그 서른님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아버지 등에 정민이가 이렇게 그 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가사적인 부분이 많이 좀 영화 속에 함께 이렇게 많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개불놀이개도 우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하고 있는데 개불놀이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놀이개였어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개불놀이기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이 많이 차고 있었습니다. 왜 서민적인 그런 놀이개였냐면 당시에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민중들이 특히 부녀자들이 양반댁에 있는 그런 일감을 받아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제 옷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고급 그런 비단 같은 그런 천에서 옷을 짓고 남으면 짜투리 천이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벽사의 은이라고 해서 그 주술 나쁜 액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진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그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차고 다니는 거죠. 그 개불놀이개는 절대로 미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뜨기라고 하는 그런 바느질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100% 손으로 손수해야 되는 그런 놀이개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게다가 우리 영화 속에 나왔던 개불놀이개는 제 아내가 낸 아이디어지만 광목천으로 된 비단도 아닌 광목천으로 된 그리고 단색의 그런 개불놀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정민이를 지켜주고 고향으로 올 수 있게 하고 또 현실에서 무녀 은경과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로서 그렇게 개불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굿이 계속해서 그 무녀가 굿을 하면서 이제 정민이와 만나는 과정이 나왔는데 굿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할머니들께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장례식장이나 그런데 그리고 추모제 할 때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추모제 때 할머니들을 기리는 그런 살풀이 춤부터 그리고 영화 속에는 진도 씻긴 꽃이 나옵니다만 그러한 그런 전통 연희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이제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보고 자연스럽게 저는 영화 속에서 그 장치를 넣었는데요. 한국의 이제 무형문화재인 진도시킨 굿을 보면 그 굿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수많은 영령들이 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원의 어떤 의미 그리고 그 굿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DNA 속에 있는 우리 전통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치를 했던 거라서 이제 종교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 연희다.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인 우리 진도시킨굿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재조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는 혹시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겪거나 하시진 않으셨는지? 사실 저는 제 장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장르를 우리 영화를 장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오랜 기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장 이 영화에 대해서 찍고 싶은 사람도 저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만 촬영하는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모니터 뒤에서 특히 일본군이 이제 어린 소녀들한테 몹쓸 짓을 할 때는 그 장면 찍을 때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소녀 역을 맡았던 분들도 정신과 박사님의 그런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함께 해갔지만 일본군 역을 맡았던 분들도 많이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촬영하고 나면 일본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급기야는 촬영 전에 못하겠다고 한 분들도 있었고 그 정도로 소녀 역과 이런 그 일본군들도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양쪽을 오고 가면서 그런 그 연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일본군의 어떤 그런 연기에 대해서 제가 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잘 견뎠는데 마지막에 우리 영화에서 이제 정민이가 집으로 영혼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찍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레디 카메라 해놓고는 액션까지 한 1분 정도 걸렸어요. 그 레디 카메라 하는데 이제 그 정민이가 이제 개불놀이기를 들고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팔을 흔들고 있는 장면인데 웃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44회차 촬영을 했는데 매 순간 힘들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고 저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완성을 해 주셨어요. 참,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진짜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후원 시사회 할 때 더 놀랍게도 전국을 다니면서 후원 시사회 할 때 배우와 스태프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같이 함께 있는데 무대 인사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그 중에 일본군 역할을 했던 우리 한 분은 말씀하시면서 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대 인사 때 우리가 이 영화를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씀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마음으로 만든 영화. 그게 바로 귀향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그럼 이제 귀향으로 14년 동안 감독님의 오랜 목표를 어떻게 보면 이뤄내신 건데 다음 작품으로는 또 어떤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질문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사실 이게 약간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영화계에 후배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영화가 이제 탄생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많이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하지만 이 영화는 힘들 거다, 안 될 거다라는 말을 조언을 많이 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이제 나오기는 힘든데 어차피 배급사도 찾기 힘들 거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형님을 보니까 이렇게 14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그때 했던 얘기지만 지금 영화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귀향 14년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는 영화가 원래 본편 전체가 4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2시간으로 축약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나머지 2시간 중에서 의미 있는 장면들과 함께 그간의 기록들을 담아서 지금 영화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목표는 내년 3.1절에 이 영화를 만약에 괜찮다면 작게나마 영화 개봉을 하고 싶고요. 꿈이 있다면 지금 다음 영화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조선시대의 천민이었던 광대들의 이야기를 지금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썼던 이제 시나리오였는데 사실 저도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어떤 무형문화재라고 하고 있고 가시리 같은 노래를 만드는 그런 모든 전통들을 창작하고 계승했던 바로 사람들이 가장 천시받았던 바로 광대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통 문화의 계승자이자 창조자였던 조선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민중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광대들의 이야기를 다음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참 전공이 뭐 전통 음악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애국자. 그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라를 사실 제가 어디 가면은 저는 제 소원은 정말 통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또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북녘 땅에는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영화의 배경이 됐던 목단강 위안소라는 곳은 중국에서 가장 큰 위안소였는데 그 목단강 위안소에 끌려왔던 조선 처녀들이 대부분 북쪽 지방의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영화가 나중에 좀 이렇게 빨리 남북한의 어떤 좋은 화해 무드가 되면 이 영화가 북한에서도 좀 상영이 되고 그리고 북한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이 영화를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좋아하는 전통 음악 함께 나누면서 영화 속으로 계속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히 성공하셨고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영화 쪽으로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시다면? 영화는 정말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촬영을 하나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영화 본편이 작년에 6월 20일에 끝냈는데 44회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45회차 촬영을 했어요. 귀향. 그 귀향의 에필로그라는 거를 찍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편집이 잘 나오면 올해 8.15 때 광복절에 특별 상영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마지막 자막이 다 올라간 다음에 어떤 3분짜리 영상이 꼭 찍고 싶었는데 그걸 찍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 촬영 그거 하면서 현장에서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새 카메라도 사실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요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영화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한번 영화를 한번 찍어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와 상관없고 국적과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이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짤막하게 영화를 찍어서 편집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마 그런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계속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시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청년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네, 사실 청년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고 다니는 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일단 여유도 주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밥도 좀 주고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딱 5분만 시간 내서 매일 5분만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그게 힘드신 분은 거울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들과 진짜로 한번 사랑을 눈길을 주고받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꼭 다들 거울 보고 5분 동안 대화하셔야 합니다. 네. 감독님은요 14년 만에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꿈을 결국 이루실 수 있었던 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꿋꿋이 이겨내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성공으로 향하는 길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만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가 실패를 만약 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도전과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조정래 감독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